브렛 하트와 스톤 콜드 스티브 오스틴의 역사에 남을 명경기와 언더테이커의 통산 두 번째 월드 챔피언 등극으로 막을 내린 레슬매니아 13. 비록 라이브 흥행은 18,000명이 넘는 많은 관중을 동원했지만 1985년 3월 첫 레슬매니아부터 시작된 레슬매니아 역사 중 어찌 보면 가장 주목도가 낮은 이벤트였다. WWF와 WCW의 월요일 밤 전쟁에서 WWF는 연패를 기록 중이었다. 특히 1997년 3월 이 당시에는 완전히 WCW의 독주 체제가 굳어진 상황. WCW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지금 생각하면 믿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의 로우는 뭘 해도 나이트로의 시청률을 빼앗아 오지 못했다. WCW는 헐크 호건의 악역 전환과 동시에 탄생한 NWO라는 전 세계 최고이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그룹을 보유했다. 이 시기에 발간된 매거진에는 우스갯소리로 WCW에는 창고가 필요 없다는 말이 실려 있었다. WCW의 인기 급상승으로 헐크 호건과 NWO뿐만 아니라 스팅, 골드버그, 호스맨 등 다른 선수들의 상품 판매량도 급증하면서 선수들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수도 없이 많은 상품들이 만들어졌는데 찍어내면 곧장 팔려서 재고를 넣어둘 창고가 필요 없었다는 이야기였다. 브렛 하트, 숀 마이클스 그리고 빈스 맥맨의 고민은 바로 이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있었다. 빈스 맥맨은 원데이 나이트 러를 러 이즈 워로 이름을 바꾸고 더욱더 성인 지향 노선의 방송 콘텐츠에 집중했다. 생중계였던 방송은 이 시기부터 6초 딜레이 방식이 도입되어 실제 생중계보다 약 6초 동 늦게 송출되게 되었다. 따라서 레슬러나 매니저들이 마이크워크를 하다가 방송 심의에 어긋나는 단어를 사용했을 경우 비품 처리했다. 브렛 하트와 숀 마이클스는 성인 지향 노선이 시작되면서 거의 동시에 악역 캐릭터로서의 모습을 모색하기 시작했지만 빈스는 이 두 사람이 하나의 링에 공존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다. 브렛과 숀의 암투는 프로레슬링 역사에 남을 충격적인 사건으로 지금도 회자되는 몬트리올 스크류잡 사건으로 이어진다. WWF는 레슬매니아 13 다음 날 같은 일리노이 주내의 락포드로 이동, 로우와 샷건 세터데이 나이트를 촬영했다. 브렛은 이날 로우의 TV 인터뷰에 등장하여 브렛 자신이 직접 대본을 준비한 15분짜리 마이크워크를 통해 WWF와 빈스 맥맨을 비판하고 더 나아가 미국 정치까지 비판했다. 브렛은 이 악역 전환으로 미국에서는 악역, 캐나다에서는 선역이라는 특별한 포지션을 확립했다. 브렛이 악역 노선을 걷기 시작하면서 이 시점에서 브렛의 라이벌이었던 스톤 콜드 스티브 오스틴은 악역미를 풍기는 선역으로 변신했다. 이 시기부터 오스틴에게 주어진 임무는 어쨌든 2시간짜리 방송 오후를 마구 휘젓는 것. 검은색 숏타이즈와 검은색 리슈즈, 오스틴 36이라는 슬로건이 적힌 해골이 그려진 검은색 가죽 조끼. 머리를 완전히 밀면서 오히려 날카로운 눈빛이 더욱 살아났다. 파이트 스타일은 때리고 차고 팔꿈치를 사용하고 상대를 밟는 행위의 반복. 하지만 하나하나의 동작이 뭐라 말할 수 없이 프로레슬링의 리듬을 뿜어내고 있었다. TV 화면을 통해 보는 일반 시청자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싸움이라도 하는 듯이 보이는 입이 험한 터프가이 그 자체였을 것이다. 좀 더 깊은 차원의 단순하지 않은 캐릭터와 프로레슬링을 원했던 팬들에게는 그야말로 최고의 매력을 가진 선수였을 것이다. 시대 역시 스톤 콜드 스티브 오스틴의 편이었다. 이른바 선역다운 선역은 이제 호응을 받기 어려워진 시대였다. 이 시점에서 WWF 월드 챔피언 벨트를 보유하고 있던 언더테이커는 어느 누가 봐도 한눈에 어떤 캐릭터인지 알 수 있는 선수. 숀 마이클스는 악역일 때도 선역일 때도 미워할 수 없는 악동 같은 캐릭터. 브렛 하트는 이론으로 무장한 악역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오스틴은 지금까지 잘 없었던 남성 취향의
안티 히어로형 히어로, 북미 프로레슬링의 전통인 정통파와 악당의 대립 개념, 그리고 그 포지셔닝의 구분이 애매해지기 시작할 시대였다. 이것이 바로 곧 불리게 될 애티튜드 노선이다. 한편 4월 6일 인디애나에서 열린 로우에서 UFC 파이터 출신 켄 샘락이 처음으로 WWF 링에서 TV 매치를 가졌다. 빨간색 레가지의 검은 가죽 오픈핑거 글러브 차림으로 링에 오른 샘락은 노홀드바드 스타일 경기에서 무명의 피터 화이트라는 선수와 대결했다. 노홀드바드란 UFC로 대표되는 종합격투기의 이 시절 총칭으로 1997년 아직 이 시점에서 MMA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었다. 당시 TV업계에서는 노홀드바드, 즉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표현은 당시로서는 매우 야만적인 것을 연상시켰기에 TV에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날 샘락과 대결한 피터 화이트는 사실 샘락이 주관하는 격투기 도장 라이온즈된 소속 선수로서 한 클래스에서도 활약했던 버논 화이트였다. 이 경기는 마운트 포지션에서의 파운딩 러시로 샘락이 KO 승. 경기 후 베이더가 나타나 샘락과의 대전을 어필했다. 이날까지도 샘락은 레슬러가 아닌 어디까지나 파이터이자 UFC 챔피언으로서 등장했다. 베이더와의 시합은 격투기 스타일의 시간 무제한 한판 승부였는데 그것이 WWF 관객들에게도 재미를 주었는지는 의논의 여지가 있다. 일본 프로레슬링과 격투기를 봐왔던 매니아들은 UWF 스타일을 떠올렸을 것이다. 원투펀치, 로우킥, 하이킥의 백스텝을 밟다가 탑로프를 옆구리에 끼고 디펜스. 1990년대 전반 UWF 인터내셔널을 주무대로 삼았던 베이더는 이러한 시합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다. 북미 관객들에게 있어서는 통상의 프로레슬링과는 다른 무언가였던 이 대결은 15분 5초 샘락이 앵클홀드로 탭아웃 승. 샘락과 베이더의 싱글 매치를 링사이드 중계석에서 보고 있던 빈스 맥맨은 누구보다도 먼저 이 시합에 X사인을 냈다. 빈스가 생각하는 종합격투기란 적어도 비즈니스 모델로서는 프로레슬링보다 떨어지며 WWF가 UFC를 흉내내는 것 같은 짓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UFC에서 WWF로 넘어온 프로페셔널 파이터라는 설정이 샘락에게 알 수 없는 아우라를 준 것은 분명했지만 그런 이방인 캐릭터의 유통기한이 짧다는 건 역시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빈스의 X사인과 동시에 샘락은 앞으로 보통의 프로레슬러로의 방향 전환을 꾀하게 된다. 빈스의 거부 반응과 달리 당시 백스테이지에서는 샘락에 대한 존경과 환영의 공기가 넘치고 있었다. 백스테이지 선수들은 샘락에게 존경을 표했고 켄 샘락 역시 WWF 소속 선수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브렛 하트는 오웬 하트, 브리티시 불독, 짐 나이트 하트, 브라이언 필먼과 하트 파운데이션이라는 이름 아래 뭉쳤다. 하트 파운데이션은 단순한 악역 유닛이 아니라 실제 가족이자 동료였다. 이 틀림없는 현실이 매주 월요일 밤 연속 드라마 로우의 스토리라인에 뭐라 말할 수 없는 기묘한 리얼리티를 가져다 주게 되었다.